아나운서 백정은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혹시 궁캉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궁궐에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보내는 바캉스라는 뜻인데요. 최근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궁궐뿐만이 아니라 박물관도 이른바 힙한 체험의 장이 됐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전통 문화에 푹 빠진 이유와 경제적 효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 체제와 미래 금융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 화폐의 미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 통화들이 다 출렁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수장이 공동으로 구두 개입에 나섰다고요. 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무 장관, 또 스츠키 슌니치 일본 재무장관,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지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있는데요. 네. 워싱턴에 위치한 이제 세계은행에서 두 사람이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양국 통화의 이 가치 하락에 대해서 양국 장관 모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우리 이제 원화뿐만 아니라 일본 외화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양국 장관이 외환 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한일 두 나라의 경제 수장이 공동으로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게 이제 눈길을 끄는데요. 네.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 양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은 이제 자국 통화가 달러에 비해서 평가 절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한일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영향일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7원 70전 내려서 1,380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자, 전국 치킨집 점주들이 배달앱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 5대 국내 치킨 브랜드가 있습니다. BHC 치킨, 교촌, 굽네, BBQ, 프라닭. 이걸 이제 5대 맛있어요. 치킨 치킨은 다 브랜드인데요. 맛있습니다. 네. 이 5대 치킨 브랜드 점주들 대표 5인이요. 최근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배달앱에 갑질에 항의하는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분들이 내놓은 입장은 이렇습니다.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 수수료와 배달비로 6천 원을 떼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팔면 팔수록 이익을 보기는커녕 손해를 보는 역마진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3대 배달앱 하면 이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가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이들에게 떼이는 수수료 또 배달비 부담으로 팔수록 적자를 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점주 대표들은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4만 원 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한다. 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분명히 경고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배달앱의 일방적인 요금제를 전면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제 배달앱 수수료가 비싸다는 논란은 계속 있어 왔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아예 보이콧까지 하겠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새롭게 그 배달앱 업체들이 내놓은 요금제 영향으로 봐요. 네.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고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민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1월부터 배민 원 플러스라는 요금제를 도입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점주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더 키운다라는 지적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민 원 플러스 요금제는 점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앱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치킨을 하나 판다고 가정하면 이 중에서 6.8%를 이제 수수료로 내고요. 네. 여기 이제 배달비는 별도입니다. 배달비도 30에서 60% 더 부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 요금제에 비해서. 아, 네. 그래서 이제 점주들이 부담하는 배달비만 놓고 보면 종전 요금제에서는 점주들이 이걸 좀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1,000원짜리 배달비, 2,000원짜리 배달비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요 정도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 배민 원 플러스라는 요금제에서는 배달 앱이 일괄적으로 3,000원 이상으로 다 책정이 돼 있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새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나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럴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새 요금제는 그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무료로 해주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앱을 여는 순간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들은 배민 원 플러스 요금제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고 네. 점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매출을 올리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고객들이 선호하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쿠팡이츠도 비슷한 스마트 요금제를 도입했는데 앱 이용 수수료가 9.8%더 높고요. 네. 요기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가 12.5%에 달하기 때문에 점주들에게 계속해서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배달앱 경쟁이 가열되면서 업체들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면에는 이런 무료 배달의 비용을 결국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배달앱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금융투자로 얻은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네.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졌다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공식화했죠. 그런데 4.10 총선 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내년에 예정대로 도입될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을 두고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큰 반발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요. 네. 지금 제가 오후 2시 기준으로 확인하고 온 거는 48,000명까지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5만 명 동의받으면 뭐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이제 해당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네.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할 경우에는 국회나 이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사실상 5만 명 달성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이 청원에서 드러난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 내지는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거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금투세는 예정대로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를 보고 내년부터 예정대로 도입해야 된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우려한 투자자들이 지금 이렇게 청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5만 명 동의를 받아서 이제 소관이 회부가 돼서 심사를 받으면 이제 정치권이 여기에 답할 차례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다시 논의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소야대 국면이고 사실상 민주당의 판단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목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 역시 이제 예정대로 도입을 내년에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인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이제 좀 폐지를 하자라는 입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이거죠. 대주주들이 이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국 증시를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자, 지난해 그 소비자들의 지출 항목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요? 네, 이게 신한은행이 공개한 2023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거고요. 이게 네, 전국의 네. 만 20세에서 64세까지 그러니까 경제활동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일단 네.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544만 원으로 집계가 돼서요. 1년 전보다 23만 원, 4.4%가 늘었고요. 가구당 월평균 소비는 이제 27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61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5.7%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소비 증가분이 소득 증가분을 앞지른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네네. 지출 항목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지출 항목별 비중에서
소비가 50.7%였습니다. 그 다음이 부채 상환, 그러니까 빚 갚는 거요. 네. 이게 9.9%였고요. 저축이나 투자가 19.3%, 예비 자금으로 이제 쟁여놓는 자금이 되겠죠. 이게 20.1%로 각각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소비 50.7% 이 항목 중에서 네, 네. 식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가구 소득에서 지출 항목 비중을 봤을 때 네, 소비 중에서 식비가 많았다. 식비가 많았고 네. 그 다음이 교통과 통신비, 아. 그 다음에 월세, 관리금, 공과금, 그 다음에 네. 교육비, 뭐 네. 의료비 이런 순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식비는 말할 것도 없고 교통비, 각종 공과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난해 다 많이 오른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네. 보통 이제 경제가 좋아야 소비가 좋아진다. 또 소비가 좋아지면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의 소비 증가는 좀 해석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소비가 많아진 거니까 이게 경제의 순작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명목 소비는 증가했을지 모르지언정 실질 소비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네. 또 이제 흥미로운 건 이번 조사에서 68.6%의 직장인이요 이런 또 응답 결과를 내놨습니다. 올해 도시락을 싸거나 약속이 없는 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 이런 응답을. 이게 작년 얘기죠. 네, 작년 네.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고물가 탓에 살림이 팍팍해지자 직장인 5천 명 가운데 16.9%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이른바 엔잡러, 네. 엔잡러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 만 가구 중에서 지난해 평균 보유자산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6억 294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자산 규모가 6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소득 계층별로 보면 소득 5구간, 즉 소득이 좀 많은 상위 20%, 즉 고소득 계층의 자산은 평균 11억 6,699만 원으로 1년 사이에 4,500만 원가량이 늘었어요. 네. 그런데 같은 기간 1구간, 즉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 20%의 자산 증가폭은 1,291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즉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자산 격차가 더 커졌다는 뜻이죠.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MZ 세대들 사이에서 전통 문화를 다시 해석해서 소비하는 뉴 리티지 문화가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트렌드로 자리 잡은 배경 알아보고요. 이것이 갖는 경제적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권정윤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리티지 발음도 좀 어렵네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일단 요즘 그 전통문화 그 트렌드 기사를 보면 뮤즈라는 단어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뭐 네. 품절 대란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뮤즈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네, 뮤즈는 뮤지엄 굿즈의 약자인데요. 네. 네, 우리 흔히 뮤지엄, 박물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따분할 수도 있고 이런 체험학습 때문에 이제 방문했던 학창 시절이 또 기억나기도 하고요. 맞아요. 좀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오래된 공간이라는 어떤 인식이 존재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박물관이 굉장히 힙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요한 계기로 바로 이 뮤즈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박물관에서 판매하는 굿즈들을 이제 뮤즈라고 부릅니다. 사실 정확히는 국립 이 박물관 문화재단에서 만드는 상품들을 이르는 말로 아예 상표권을 등록한 브랜드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이 뮤즈 중에서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네, 취객 선비 잔 세트라고 하는 이 술잔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작년 말에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1, 2월, 3월 매 달마다 이제 예약 판매를 하는데 네, 판매 개시할 때마다 품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잔 세트의 좀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재치가 넘치는 디자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것을 만나면 색깔이 변화하는 이 특수한
이 안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잔에다가 발라놨기 때문에 이 차가운 술 같은 걸 따르면 이제 여기에 그려진 이 술에 취한 선비의 얼굴이 빨갛게 물이 들면서 주변에 꽃이 피어나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기성세대 가운데 뭐 술잔 온도 바뀌면 표정이나 이런 의상 색깔 바뀌는 거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다시 이게 그 MZ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가 봐요. 네, 사실 그 색깔이 바뀐다는 것 자체만으로 MZ들이 열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사실 스토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 취객 선비 잔 세트에 그려진 취객 선비는요, 이 김홍도,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 화가의 평안 감사 향연도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에서 등장하는 아. 그 선비의 얼굴을 따다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그림이 사실 SNS상에서 이게 그냥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거기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이 작가의 굉장히 어떤 재치 넘치는 디테일이 숨어 있는 그림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서 이 공모를 통해서 이런 상품을 누군가 제안을 한 것이고 그게 당선이 되어서 이렇게 제품으로 출시되게 이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들이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또 이런 소비자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지난해에 그 BTS 멤버죠, RM이 네. 그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를 작업실에 둔 게 이제 눈에 띄면서 관심 많이 받게 되고 이게 아주 인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가사유상이 이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적인 어떤 유품, 유물이기도 한데요. 이 반가사유상 미니어처가 몇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대표 상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인기가 처음 시작된 것은 이 그 BTS RM씨가 이제 작업실에 놔두었던 미니어처가 영상에 노출이 되면서 네. 그것을 이제 팬들이 막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사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몇 년째 꾸준하게 팔려서 현재까지 3만 개가 넘게 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과 좀 귀여운 버전도 나오고요. 다양한 어떤 상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2022년에 국립박물관에서 뮤즈라는 아예 브랜드를 만든 것이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소비자들은 박물관에 간 김에 이 뮤즈를 사볼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뭐가 나왔다더라 하면 뮤즈를 구경하러 박물관에 가자.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저도 뭐 백화점에서 이걸 할 때 그 네. 지하철역과 연결된 그 광장 같은 데서 네. 이걸 하는 걸 봤거든요. 네, 갔었어요. 그런데 반가사유상이 크기도 여러 개고 네. 색깔도 정말 다양하고 이런 반가사유상도 있어 했는데 사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인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유용하고요. 네. 이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박물관 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 브랜드의 상품으로서 백화점 팝업 스토어도 진행을 하고 네. 또 모바일에서 선물하기 제품으로도 구매를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이런 브랜드들과 콜라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은 이 핸드폰 케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폰을 꾸민다라고 네. 해서 폰꾸라고 부르는데요. 아.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담아내기도 하는데 네. 이 폰 케이스를 이런 이 국립박물관에 이런 것들을 반영한 그런 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굉장히 요즘 이 전통 문화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네. 국립박물관 굿즈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든 전통 굿즈들도 인기가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물관에서 만드는 건 이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인데요. 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고궁을 운영하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도 문화상품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랜드는 이제 K-헤리티지라고 부르고요. 네. 이번에 출시된 덕수궁을 주제로 한 덕수궁 굿즈 시리즈가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도 이제 술잔인데요. 네, 덕수궁 위스키 잔을 출시를 해서 여기에서는 대한제국 그 황실 문양이었던 오얏꽃 문양이 그려져 있는 잔을 출시를 했고요. 네. 이것이 3일 만에 완판이 되는 이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하신 전통 굿즈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22년에는 117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네. 그 한 해가 지나서 2023년 작년에는 149억 원으로 한 해 동안에만 27% 성장을 보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국문화재재단 경우에도 2022년에 83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1년 만에 2023년 110억 원으로 32% 성장을 이뤘습니다. 네.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굿즈 외에도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전통 문화 관련 상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런 유물이나 유적을 활용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전통 문화하면 느껴지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활용하는 일반 상품들도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개 무늬를 활용하는 뭐 파우치, 가방, 여권 케이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민화 느낌이 나는 그림을 넣는다거나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호랑이 그림을 넣는다거나 한글을 활용하는 제품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요즘에 한지를 활용한 포장이나 보자기를 화려하게 해서 포장을 하는 것이나 네. 이러한 제품들도 이제 응용을 한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네. 그 요즘 양갱이 열풍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우리의 그 전통을 이른바 힙하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유행을 예전 말로 네. 표현을 하자면 쿨하다 뭐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죠. 저게 요즘 잘 나가는구나. 저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쟤 좀 아는 애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좀 특별한 네. 개성도 있고 새로운 것들 그렇습니다. 지향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힙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통을 힙하게 소화하는 그런 힙 트래디션? 네. 요즘 너무 신조어가 많아가지고요. 네, 네. 그런 양갱 열풍도 그런 거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양갱이 사실 처음 세상에 선보인 게 이 제품으로 나온 게 1945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79살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이 양갱이 그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노래 가사에서 달디단 밤양갱이라는 이 가사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사람들이 그 노래만 듣고서도 나 먹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 양갱에 친숙하지 않았던 1020 굉장히 어린 젊은 친구들이 이것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판매가 많이 늘었는데요. 사실 이 양갱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이제 다른 전통적인 식품들도 인기가 요즘 많습니다. 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약과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 한 주문 플랫폼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전년에 비해서 한 해 동안 약과의 판매량이 뭐 11배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과 비슷하게 꽈배기 혹은 쑥맛 음료 혹은 개성주악이라고 하는 이게 튀긴 그런 이렇게 단 디저트죠. 네, 이런 네. 게 인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용 간식으로 김부각 같은 부각이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양갱 또 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네. 갔는데 양갱도 맛있게 생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장비를 따로 받아요. 네. 근데 몇천 원씩 하더라. 그냥 종이 봉투 같은 거 뭐 100원, 뭐 500원도 있지만 네. 보자기로 싸서 주니까 명절은 아닌데 양갱 자체는 아주 비싸지 않은데 포장을 잘해서 누구한테 선물하기도 좋고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지, 오색 실 혹은 이런 아주 화려한 보자기 이런 네.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제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걸 그냥 친숙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고급스러운 문화로도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런 것과 비슷하게 뭐 떡도요. 이렇게 명주실을 주어서 네. 명주실을 이렇게 가운데 감싸서 묶어서 이렇게 쭉 하면 잘리거든요. 이렇게 떡이 쫙 잘리는데요. 네, 옛날에 그렇게 먹었었나 보죠, 우리 선조들이? 어떤 명주실에 그런 독특한 이 되게 좋은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좀 새롭게 문화를 해석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그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뉴트로에 이어서 이제는 뉴트로에다가 뉴에다가 헤리티지까지 붙여서 네. 뉴트리지가
네.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전통 간식을 즐기는 젊은 세대 문화를 뭐 할메니얼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라고 할 때, 네, 그 할머니, 할매에 밀레니얼이라는 말을 더해서 할메니얼이라는 합성어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약과라든지 뭐 꽈배기라든지 전통 간식을 즐기는 이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네. 사실 작년 이제 한 여름 정도 뭐 이렇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조금 이제 지나가는가 했는데 다시 최근에 이렇게 양갱을 비롯해서 굉장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뭐 할메니얼은 굉장히 좀 친근한 느낌의 어떤 트렌드였다면 요즘에는 이 길거리 음식이라고 조금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했던 그런 메뉴들도 네. 요즘에는 꼭 영어로 이제 말씀해서 죄송하긴 한데 요즘에는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 이렇게 맞기는 맞네요. 네, 근데 정확하죠. 외국에서도 팔리려면 네, 이렇게 또 맞습니다. 써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렇게 이름을 이제 바꾸면서 굉장히 힙하다. 아, 요즘 트렌디한 메뉴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게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요즘 백화점에도 사실 붕어빵 메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네, 디저트로 탈바꿈되는 것도 보이고요. 또 계란빵 전문점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안에다가 뭐 크림치즈 같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뭐 속을 넣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혹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고급 식재료로서 이런 네. 전통적인 식재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된장을 넣은 뭐 디저트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된장을 어디다 넣어서 무슨 디저트를 만들어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이건 다 메뉴에 따라서 굉장히 아주 이런 파티쉐라고 하죠. 이런 전문가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자면 볶음 된장에 캐러멜을 섞은 샌드 쿠키 이런 단짠이군요, 것들. 단짠. 맞습니다. 네. 아주 달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전통적인 약간 씁쓸한 맛, 짭짤한 맛 이런 것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요즘 MZ 세대들은 SNS를 워낙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우리의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우리 고유 문화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전통 문화에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전통 문화를 이렇게 뭔가 더 알아가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전통 문화들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요즘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샤퀴테리, 잠봉베르, 네, 이런 단어들이 잠봉베르 맛있습니다. 아, 네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고요. 어떤 이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건 또 무슨 말이지? 네. 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좀 낯선 단어들 사실 네. 알고 보면 이제 절인 햄, 이제 네, 말린 네. 이제 햄을 샌드위치에 넣어 먹는 이런 것들 이제 잠봉베르라고 네. 부르는데요. 샤키테리는 육가공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굳이 뭐 프랑스 말로 이렇게 부르면서 네, 그래서 하나의 전통적인 것들을 좀 소비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뭐 마라탕 같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네, 네. 하면 거기에 꼭 더불어서 그거에 꼭 맞는 전통 음료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먹는 음식 외에도 지금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상품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요즘 궁캉스라는 말이 네, 있는데요. 네. 네, 궁궐에서 즐기던 이 바캉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궁중 체험 프로그램도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뭐 덕수궁이든 경복궁이든 다양한 궁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년 수백 대 1 경쟁률 속에 바로 마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궁중 체험을 가면 뭐 국악 공연도 즐길 수 있고요. 뭐 수라상을 맛보는 체험도 있고요. 맞아요. 네, 혹은 이제 커피를 이제 가베라고 표현을 하죠. 그 가베 디저트를 이제 전통 디저트를 곁들여 먹는 그런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3년 한 해 동안 이 궁릉 관람객이 1,4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보다 28.5%나 증가를 했으니 정말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요, 그 오래되고 낡은 가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보면 특히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요즘에 눈여겨보는 것은 이 노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행을 갈 때에도 로컬의 맛집을 찾고 싶다 이러면서 굉장히 오래된 노포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예를 들면 전주에는 이제 가맥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 가게에서 파는 맥주라는 의미인데요. 이 전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라서 굉장히 오래된 가게들이 있는데 뭐 편의점이든 어떤 슈퍼, 동네 슈퍼로 운영을 하던 곳들이 저녁에는 맥주를 파는 이런 독특한 문화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전주에 갔으면 이걸 꼭 경험해봐야 돼라고 하면서 이런 오래된 가게를 찾아서 맥주를 먹는 것을 하나의 또 즐거움으로 여기고 가보고 싶네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최신에 생긴 거리들도 이런 전통 문화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신당동에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싸전 거리였는데요. 네네. 네, 곡식을 거래하던 시장이죠. 아. 그래서 이곳의 역사를 그대로 살려서 예전에 양곡 창고로 활용되었던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서 지금은 빵집이나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힙당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입니까? 아니면 해외에서도 이런 뉴리티지 열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영어권에서는 이런 독특한 문화들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제가 발견한 것은 중국에서는 배경은 조금 다르지만 이 재미있는 현상이 전통 문화를 많이 이게 해석을 쓰고 새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중국에 고량주를 넣은 커피를 판다든지 네. 네, 계피나 생강이나 이런 전통 차와 커피를 또 믹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어떤 메뉴들을 소비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중국은 좀 애국주의 이런 것도 어떤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배경이 작용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통 문화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목받는 건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창업이라든가 사업 아이템으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의 흐름 보면 어떤 시사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좀 더 큰 흐름에서 바라보자면 예전에 이제 뉴트로가 굉장히 열풍을 불었습니다. 뉴트로라고 하면 이제 뉴에다가 레트로를 더한 말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복고가 아니라 복고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해석을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그것처럼 이제 뉴리티지 그러니까 헤리티지도 그냥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헤리티지를 좀 지금 젊은 세대가 직접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로 재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전통 문화를 너무 사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뮤즈를 찾아가서 소비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소비가 계기가 되어서 네. 전통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도 많고 재미있는 스토리도 많구나라고 역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움이나 어떤 신선한 그런 콘텐츠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전통 문화를 해석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통 문화,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스토리가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관을 참 좋아하는데 이미 보장받은 하나의 세계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발굴할 거리가 아주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얼마나 재미있고 새롭게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정윤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7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꼭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주제는 아니고요. 네. 이 화폐에 대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한번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화폐하면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떠올리거든요. 네. 안 그래도 비트코인이 최근에 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요거 쓸 때만 해도 9,400만 원 정도였는데요. 네. 지금 저 대기실에서 앉아서 봤더니 네. 또 8천만 원대로 내려갔더라고요. 너무
변동 폭이 커요. 네, 굉장히 크죠. 또 얼마 전에는 1억을 찍기도 했었고요. 예. 뭐 제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는 한 2010년쯤으로 돌아가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만큼 산 다음에 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못 기다리고 다시 팔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네. 버니까요. 게다가 꼭 비트코인 아니더라도 오늘날에는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결제 수단들이 있습니다. 뭐 포인트로 웹이나 앱에서 결제들을 하긴 하죠. 포인트를 충전을 해서 컨텐츠를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물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지갑에 들어있는 물리적인 현금을 직접 이용해서 결제를 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디지털 수단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도대체 돈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방금 이제 비트코인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비트코인이 처음에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건지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 비트코인이 오늘날에는 투자의 수단인 것처럼 많이 비춰지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나왔던 그 목적은 굉장히 숭고합니다. 네. 돈을 정부와 은행의 통제로부터 해방시키자라는 아주 큰 목적이었는데요. 네. 더 이상 이들 손에 돈을 발행하는 권리를 맡겨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무분별한 발행입니다.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다른 이유로 마구 돈을 발행을 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졌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2019년에 베네수엘라를 보면 물가가 1000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1000만%요? 네, 1000만%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이쯤 되면 이제 돈을 수레에 가지고 가서 담배를 사러 가면요. 이미 네, 담배 가게 값이- 아저씨가 네. 돈을 버리고 수레에 가져갑니다. 이제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모두가 이 화폐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엄마들이 잘 아는데요. 이제 마트를 갔다 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너네 아빠 얼굴 빼고 다 오른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단 네. 말이에요. 꼭 그럴 땐 너네 아빠라고 하시는데요. 다 느끼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사실 근본적인 사건은 네.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네. 금태환을 포기하면서부터입니다. 네. 그 이전에는 돈은 사실 금의 아바타였거든요. 네, 네. 금을 보유한 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이 기축통화였던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금과의 일정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 환율을 설정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고 그 글로벌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 네. 달러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쓸 곳이 많아지니까 네. 이제 금과 돈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네.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있게 되고 네. 미국이 마음대로 찍으면 다른 나라도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 찍어내야만 합니다. 네. 그러면 모든 국가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자산에 거품이 끼게 되고 결국에는 이 화폐 가치에 직접적인 하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진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과거에는 묶어놔서 풀 수가 없었는데 네. 좀 풀리게 된 거죠. 네. 비트코인이 딱 요때 시작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례 없는 돈 풀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사람들은 기존 금융제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정부의 금융제도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까지도 나오던 시기가 2008년 무렵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알려져 있듯이 당시 이제 37살이라고 주장을 하던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 혹은 단체에 의해서 이 암호화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수백만 명에게 메일 한 통을 받게 되고요. 메일에서는 중앙은행과 같이 제3자의 개입이 없는 화폐를 만들 수 있다라는 네. 논문을 통해서 그 가치를 명확하게 증명을 해냅니다. 이게 바로 네. 비트코인의 시작이죠. 그래서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블록체인하고 어떻게 다른 거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하고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은 아니죠. 그렇죠. 기술 아닌가요? 그걸 사실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한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인데 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나카모토 사토시가 발명한 거는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네. 그 기술이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요소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려운 설명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무엇이냐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옛날에는 그 계약서를 누군가랑 계약서를 썼을 때 그 계약서가 진짜야? 라는 걸 알려면 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공증을 받아왔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뭐 한 3km쯤 떨어진 데 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아, 이 계약서가 진짜구나 안심을 하죠. 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거냐면
공증을 받지 않고요. 계약서 한 장이 있는 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조작을 하면 마을 사람들 전체가 가진 거랑 대조해 봤을 때 네. 하나만 아니네. 틀리게 되네? 그럼 요건 가짜야. 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 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이제 51%가 똑같으면 네. 이건 똑같다라고 봐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네. 이러한 체인에서 여러 검증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검증을 곧 주체들,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면서 발행을 하는 것들이 이 코인이라고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네. 그 코인이라는 걸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서 투자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가 채굴자, 채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뭘 캔다는 거야 이러는 분들도 계시던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코인을 받아가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종의 암호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기술적으로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래들이 블록에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 인센티브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코인이 체인의 한 요소이고 이 블록체인을 시장에서 저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다. 이 정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 송금을 시도하는 순간에 그 정보가 담긴 블록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트워크 참여자 아까 말씀하신 마을 사람들 전체한테 전송되는 거고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채굴에 성공하면은 이제 그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궁금한 거는요. 현실 거래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쓸 수 없는데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 가격을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는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상품이나 재화를 사기는 어려운 거고. 그렇죠. 사실 초반에는 화폐를 대체할 목적으로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현실에서는 비트코인이 쓰이지는 못하고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제가 어제 이거 쓸 때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 화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가치가 차이가 나면 거래 매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에서 거래를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규제를 벗어나더라도요. 근데 이제 슬픈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 2010년 5월 22일이 피자데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거래에 성공한 시기입니다. 이때 피자 2판을 비트코인 10,000개랑 바꿨어요. 그 당시 비트코인 10,000개면 한 4만 원 정도의 돈이었거든요. 피자 2판 가격. 그렇죠. 조금 넘는 돈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한 1조 정도니까 엄청 슬픈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그 저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익명성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는 대부분 자금 세탁이나 지하 경제 거래에서 주로 활용이 됩니다. 제가 2011년에 결혼을 하면서 신혼여행을 칸쿤으로 갔는데 거기 멕시코 신문 일면에 비트코인으로 마약과 총기를 구매해서 어떤 사람이 잡혀가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2011년에요. 이미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도가 없을 때. 이렇게 좋지 못한 의도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교환의 거래 수단, 매개 수단으로서도 쓰이지 못하고 그 의도가 변형되어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실제 물건하고 교환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비트코인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나카모토 사토시의 의도대로 쓰이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투자의 수단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이 불안정한 통화 체계를 대체하는 무언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최근에 이제 중앙은행들도 이런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장점과 단점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물리적인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건 피할 수 없는 트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화폐를 만들고 있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이 법정화폐를 디지털 수단으로 바꿔서 발행할 필요는 없나? 이런 고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디지털 시대의 결제 권력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저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이제 현금 사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나라에서 주로 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이름을 우리가 CBDC라고 합니다.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 CBD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화폐를 덜 쓴다, 거의 안 쓴다는 이유만으로 디지털 버전을 중앙은행이 만들까요? 그렇죠. 사실은 장점이 있으니까 만드는 걸 그 오래된 화폐 역사 속에서. 그렇죠. 네. 그걸 하루아침에 포기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BDC를 고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간이 관리하는 결제 시스템이 너무 커진 거예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네. 그래서 민간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면 더 이상 결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방어벽 성격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어떻게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고 치면요. 네. 과거에는 총이나 미사일을 통해서 먼저 영토를 공격을 했을 건데 예. 요즘에는 이제는 인터넷부터 끊는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촘촘하게 그 원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끊어내면 일단 경제가 마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전쟁 나면 등기부 등본하고 뭐 이런 거는 그렇죠. 꼭 갖고 다녀야 된다는데 이제는 맞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대체할 백업을 해놔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시스템을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구축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디지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전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분산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네. 중앙은행이 체계를 고민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금융 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네, 네. 실제로는 은행에 가지 못하거나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 디지털 수단으로 바꾸게 되면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포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이제는 이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오히려 없는 개발도상국 거죠. 이런 데서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전자의 이유가 선진국이라면 이제 후자의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부수적으로는 세금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백화점 가서도 현금 줄게 깎아주세요. 그럼 깎아주거든요. 그게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빼주는 건데 네. 이런 거래들이 전부 다 이제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 세금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화폐가 디지털로 바뀌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이건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화폐라고 하는 게 결제 수단으로도 쓰이지만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매개 수단의 역할도 하잖아요. 결국엔 소비나 투자로 연결이 되어야만 네. 경기가 좋아지니까요. 네. 말씀하신 통화 정책은 경기가 침체되거나 과열되었을 때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수단을 통해서 경기를 파인 튜닝하는 그런 네. 정책입니다. 미세하게 미세 조정. 조절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내거나 실업률을 잡아내는 정책 목표에 맞게 그걸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을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화 정책은 효과가 발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네. 이자율을 낮추더라도 네. 경기가 좋아지는 데 연결이 되려면 결국에는 민간 주체, 그러니까 소비나 투자가 기업이나 가게가 돈을 빌려서 소비나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시차가 생기겠네요. 네. 시차가 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CBDC가 구현되게 되면 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중앙은행과 연결된 전자 지갑을 갖게 됩니다. 바로 쏴주는 바로 거죠. 거기에 코인을 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소비나 투자를 연결되는 데 시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단점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CBDC의 단점은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민간이 해야 되는 일을 정부가 하게 되면서 민간의 혁신이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게다가 이 신용 창조로 이루어지는 그 글로벌 이 금융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CBDC가 예금도 받아주고 거기에 이자도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사람들은 망할 리 없는 중앙은행 계좌에 돈을 다 옮겨 놓을 거거든요. 네네. 그럼 민간에 있는 계좌는 돈이 점점 사라지게 될 거고 민간의 예금이 사라진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내 돈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우려로 연결되고 네. 그럼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돈을 찾으러 오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디지털 경제 시대 화폐의 미래, 디지털 그 지금 화폐의 단점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서 조컨 실컨 화폐의 기능은 분명히 분리될 겁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여전히 가치의 저장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이제는 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국가들은 그 교환의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유지를 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민간 결제 시스템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앙은행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화폐의 기능들이 이제는 민간과 중앙으로 조금씩 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네. 그런데 화폐라고 하는 건 여전히 신뢰가 중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뢰 기반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여전히 국가가 이 신뢰를 유지하는 정책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